내 이름은 정도희. 남편 한진수와 두 식구이다. 무책임했던 내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방치했었고 내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친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나는 결혼하면 시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결혼 후 시댁에 가끔씩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대하기가 어려웠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내가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이유 없이 계속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시할아버님 앞에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도 야단맞기 일쑤였다. 할아버님, 커피가 좋으세요? 녹차가 좋으세요? 뭐?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와서 말해. 네, 할아버지. 예, 가까이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큰 소리로 말하면 되잖아. 큰 소리로 다시 말씀드려. 커피랑 녹차랑 어떤 게 좋으세요? 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래도. 아버님, 커피랑 녹차 중에 뭐 드실 거냐고요? 그래도 안 들리시면 목소리 작은 손주며느리 대신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드려요? 커피? 딱 보면 모르겠어?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나를 도와주려는 건지 면박을 주려는 건지 늘 헷갈렸고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엄마가 겉으로만 퉁퉁거리는 거야. 라고 가볍게 받아넘길 뿐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짜증만 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쇼핑을 가는데 남편이 나더러 같이 좀 다녀오라고 부탁을 했고 내키지 않았지만 같이 가게 됐다. 쇼핑 중에 시어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짐을 들려고 했는데 어머님, 짐은 저 주세요. 너 나 늙은이라고 무시하니? 젓가락처럼 말라서 네가 무슨 힘을 쓴다 그러니? 그래도요. 됐으니까 넌 가서 간장하고 된장이나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조미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내 손목을 잡았다. 놀라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자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달려오셨다. 무슨 일이니? 너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자를 향해 버럭 화를 내면서 몸으로 밀쳐냈고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식료품들을 마구 던지셨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남자를 연행해갔고 나는 무사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허리가 좀... 남자를 밀치면서 시어머니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얼른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란 걸 알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뜻밖의 행동에 생각이 많아진 나는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너 잘 들어? 네 할아버지하고 도희를 단 둘이 있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척하고 병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했다. 집으로 돌아간 후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이 마지못해서 사실을 알려줬다. 실은 시어머니는 예전에 시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몹시 괴로워하셨는데 시아버지도 가정폭력적이어서 결혼 생활 내내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했다. 나를 감시했던 건 그 두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시어머니는 본래 성격이 츤데레라고 남편이 말해줬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하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냈던 건 정말로 연약한 나한테 짐을 들게 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라는 걸 알게 됐다. 또 시어머니는 예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면 나와 동갑이었을 거고 그래서 어쩌면 그때 그 아이가 나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고부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 따라서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라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동안 남편은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걸 꼭 참고 있었다고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니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실은 나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라고 생각하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음날 퇴원 수속을 도와드리려고 병원으로 간 나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지금 내 심정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어머님, 어젠 정말 감사했어요. 인사는 됐고 얼른 집에 가게 퇴원 준비나 해. 잠시만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어제 저를 위해서 몸살이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앞으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고 그 후로는 나한테 말이나 행동 모두가 자상하게 바뀌었다. 퇴원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과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한테 털어놓으셨다. 시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는 일을 일상처럼 반복했고 시아버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고 말씀하셨다. 또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셨다. 말도 안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그냥 두는 건 어머님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한테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생각했고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의 폭력을 참으면서 살아오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강력하게 권유하자 처음엔 이제 와서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셨다.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으로 갔고 시할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폭력적으로 말할 때마다 성추행을 일삼던 인간들이 밑으로 고발당한 얘기를 셋이서 큰 소리로 하거나 대머리인 시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뚜껑이네 개미 운동장이네 하면서 대머리에 대한 웃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런 우리한테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가 심기 불편한 얼굴을 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동안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두 사람이 완전 티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다시 괴롭히지 못하게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화가 난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고 우리는 집에 없는 척을 문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어디서 여자가 가출이야. 네가 집에서 나가면 우리 밥은 누가 하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걸 계속 무시하자 격분한 두 사람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남편이 그때 바로 신고를 해서 두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경찰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자 시아버지가 난동을 부렸다. 니들 일부러 없는 척했지? 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까부는데 내가 니들 가만둘 것 같아? 그만하세요. 이제 어머니 좀 그만 괴롭혀요. 진수야 됐어. 당신 잘 들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 이혼? 누구 맘대로? 그럼 앞으로 아버지 감독은 누가 하라고? 내가 하리? 이 문제는 변호사한테 일임할 거니까 나랑 직접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란 것만 알아둬. 이게 겁도 없이 어디서 변호사 타령이야? 이거 놔! 난 아무 죄 없어! 한바탕 난동을 부린 시아버지는 경찰관에게 진압당한 후 억지로 경찰차에 태워져서 관할소로 이동했다. 그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안전하게 모시기로 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에게 현관문 수리비와 시어머니에 대한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무사히 이혼이 성립됐다. 시댁에서 나온 시어머니께 새로 살 집을 알아보는 대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지만 나 아직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걱정 마라 라면서 거절하셨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시어머니 성격을 감안하면 나와 남편이 불편할까봐 그러셨을 게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다. 시어머니와 나는 둘이서 같이 점심도 자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고 정말 친모녀처럼 애교도 부리고 편한 사이가 됐다.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수리비며 위자료까지 갑자기 큰돈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쑥 줄어들어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연로한 시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시아버지가 혼자서 간병을 하게 됐다.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 거절하셨다. 결국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간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움만 한다고 한다. 그 모든 일 또한 자업자득이며 나와 남편은 절대 관여도 도움도 줄 생각이 없고 당연히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몇 년 전 시누이 모르게 도시락 대신 차륵을 그 위에 커다랗게 네가 싸라 도시락 진상아 라고 크게 매직펜으로 써서 준 적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시댁으로 짐을 싸들고 왔다.
시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시누이는 전형적인 진상 그 자체였다. 남편과는 연애 기간이 긴 편이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시누이는 나한테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의 전 여친이 훨씬 더 예뻤다고 나한테 대놓고 말했고, 결혼 얘기가 나오자 당신 같은 여자가 새언니라니, 이번 생은 폭망이네. 우리 오빠 정도면 훨씬 더 예쁘고 괜찮은 여자도 많은데 쪽팔려서 밖에서 나란히 걷고 싶지도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나도 슬슬 열이 받았다. 남편 말처럼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시누이는 걔 진상이었지만 시부모님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좋은 분들이었고, 시누이가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하셨다. 시부모님과의 동거도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우리가 불편할 거라면서 둘이서 편하게 살라며 오히려 사양하실 정도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이 탓인지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다리가 안 좋으셨고 혼자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동거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도 상의를 드렸는데 이미 오빠 부부와 동거 중이어서 그랬는지 흔쾌히 찬성하셨다. 그때 시누이는 취직을 한 후 자기 회사 근처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시부모님이 시누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다면서 미안한 얼굴로 나한테 사정을 말씀해 주셨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누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벌써 몇 달째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안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다고 했다.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참에 우리가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나가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좀 참고 살아보기로 했다.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점심 식사는 항상 집에 와서 먹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시누이가 앞으로는 자기 도시락도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래, 3개나 4개나지 하고 만들어줬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2단으로 된 큼지막한 도시락통을 들고 오더니 매일 여기다 도시락을 만들라고 새로운 요구를 했다. 그뿐 아니라 반찬은 뭘 넣어라, 일단 보기에 좋아야 한다, 어쩐다, 주문이 장난이 아니었다.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 정도로 위세를 부렸지만 실상은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얹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락 반찬은 모두 비싼 재료만 골라서 만들어달라고 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가 왜 식구들한테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은 해본 건지, 내가 매일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이유는 오직 하나, 조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왜 생활비도 안 내는 시누이 도시락을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힘들게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줬지만 맛이 없다는 둥, 이게 아니라는 둥 불만투성이었고 나도 앵그리 지수가 점점 올라갔다. 그렇게 불만이면 앞으로 도시락 안 먹으면 되죠? 내일부터 아가씨 도시락은 안 만들 테니까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자 성질을 부리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날 도시락 반찬을 바닥에 전부 다 엎어버렸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도시락 반찬 준비를 하는 나에게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나한테 어디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태를 파악한 시부모님이 나서서 시누이 정신교육을 시키셨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어디서 음식을 함부로 던져? 새언니가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투정이야. 당장 가서 사과해 라고 하시자 나한테 오더니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고 여전히 화는 안 풀렸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난장판이 된 바닥을 같이 청소해 주셨다. 또 시어머니는 호이나 정말 미안하다. 내일은 그냥 도시락 하루 쉬기로 하자 라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 아니에요. 다른 날보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럼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자.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먼저 들어가서 얼른 쉬어 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내 방으로 가려고 하자 신우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나한테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못생긴 게 도시락도 내가 큰맘 먹고 먹어줬더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 라고 건방지게 욕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이대로만 당하고는 있을 순 없다. 반드시 돌려주리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쳐도 결국엔 뒤에서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것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신우이에게 평소처럼 대형 도시락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도시락통에 찰흙을 넣고 하얀색 펜으로 도시락통 위에 네가 싸라 도시락 진상아 라고 커다랗게 쓴 종이를 위에 올리고 근사한 보자기로 멋지게 도시락을 묶은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물론 다른 도시락은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고 다들 평소처럼 자기 도시락을 들고 가면서 도시락 싸느라 고생했지?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라고 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한테도 도시락통을 건네주면서 어제 미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묵직한 도시락을 신우이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신우이는 씩씩거리면서 성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시간에 다른 식구들도 모두 집에 있었는데 나한테로 곧장 달려오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알아? 이게 도시락이냐?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해 도시락을 던졌다. 이어서 자기가 회사에서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장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들어보니 그동안 신우이는 내가 만든 도시락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랑을 해온 모양인데 나도 이미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다. 이유는 회사에 신우이가 찜해놓은 남자 사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남사원한테 같이 먹자고 하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더니 진상아 란 글자와 찰흙이 결국 지금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했던 도시락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란 게 탄로가 났고 그러자 남자가 극혐하고 돌아섰단 얘기. 신우이는 아침에 내 태도를 보고 도시락 뚜껑을 열기 직전까지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였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자신 있게 도시락을 펼쳤다는데 도시락 사건은 순식간에 동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매일같이 자랑질에 한 입씩 맛보라고 선심을 쓰던 도시락이 알고 보니 신우이가 만든 게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고 현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거야 네 잘못이지? 매일같이 도시락 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넌 불평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냐? 누가 아니래. 사과는 네가 해야지. 맞아요. 너 당장 사과해. 라면서 세 사람이 동시에 화를 냈다. 온 식구가 불같이 화를 내자 성질 나쁜 신우이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나한테 사과하는 대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방문을 쾅하게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신우이 도시락은 만들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는 내 옷과 액세서리가 조금씩 없어졌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신우이가 스마트폰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중고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또 화를 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알잖아. 이건 위자료 대신이야. 이 정도로 넘어가주는 게 어딘데? 라면서 되려 화를 냈다. 그 말을 듣고 난 남편이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진정한 피해자는 네 새언니야.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자료는 이쪽에서 청구해야 말이 되지. 라면서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난 시부모님은 신우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신우이는 누가 친딸인데 어떻게 친딸을 괄시하고 며느리를 두둔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밖으로 끌어내고 멀리 쫓아버린 후로는 신우이도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신우이는 낡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부품을 몰래 훔쳐서 내다 팔다가 회사에 발각됐고 해고를 당했다.
그러자 시누이는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월세며 전기세 낼 돈도 없고 먹을 거 살 돈도 없다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시부모님은 언제까지 어린애냐며 아예 연을 끊어버리셨다. 이 모든 결과는 자업자득. 시부모님 앞에서는 못할 소리지만 인간성이 바닥 이하인 시누이와 연을 끊게 돼서 진짜 속이 후련하다. 그때 나는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가 있었다. 출산 후 회복이 더뎠던 나는 몸이 계속 안 좋았고 친정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지고 있었다. 친정하고 우리 집은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여서 남편은 주말마다 친정으로 나를 보러 왔고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 걱정을 많이 해줬다. 올 때마다 항상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면서 나와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몸이 안 좋다 보니 아들아이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엄마가 아이를 맡아주셨다. 엄마는 6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일찍 결혼해서 아직 나이도 젊으셨고 체력엔 자신 있어 하셔서 그나마 덜 죄송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몸이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집안일의 육아, 내 몸까지 혼자서 다 챙길 자신이 없었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친정에서 쉬는 동안 조금씩 건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언니인 이모가 찾아왔다. 이 이모는 성격이 아주 괴팍했고 자기 막내 동생인 엄마를 항상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엄마 딸인 나도 자기 하수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당연히 나도 엄마도 이모를 아주 싫어했다. 이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엄마가 집안에 들이지 않으려고 현관에서 옥신각신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운 게 거슬렸는지 아들아이가 앙앙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엄마는 아기에게 달려갔고 그 사이 이모가 멋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나는 자고 있었는데 누워있는 나한테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너 뜸들이지 말고 네 남편하고 빨리 이혼해. 네?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한테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이모는 혼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법적으로는 우리 큰딸하고 부부로 지내고 사는 건 이혼하고 나서도 니들 둘이 계속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소리인지 1도 이해가 안 됐다. 지금 뭐라는 거야? 라는 말밖에 물을 수 없었다. 이모네 둘째 딸이 최근에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모한테는 위로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큰딸이 아이를 예뻐해서 둘째 딸의 아이를 키우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싱글마더가 되니까 우리 남편을 데려다 자기 딸 남편으로 삼아야겠다는 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나하고 부부처럼 살아도 되지만 아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자기 큰딸 남편 노릇에 아이 아빠 노릇을 해달라나 뭐라나. 하도 기가 막혀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뿐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랑 자기 딸은 앞으로 무슨 사이가 되는 거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일은 도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자기 손주를 데려다 양자로 삼고 양육비를 내라고. 자기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그 아이를 돌볼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무지 어느 한마디 상식적인 게 없었고 미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어떤 바보가 자기 가정을 파탄내면서 남편을 혼납해? 이모라면 그러겠어? 이모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그러자 이모는 성질을 내면서 이게 어디서 니들 모녀는 내 노예나 마찬가지야. 말 대답하지 말고 잠자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자 여기 널 위해서 내가 체니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왔으니까 여기 어서 사인해. 라면서 내 오른손을 잡더니 펜을 억지로 쥐어주면서 사인을 강요했대. 이 손 놔! 놓으라고! 온 힘을 다해 이모한테 저항했지만 내 체력은 아직 이모를 상대하기에 한없이 부족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모한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버텼다. 그러자 뒤에서 당장 내 딸 몸에서 그 손 못 떼? 라고 소리치면서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인정사정 없이 이모한테 휘둘렀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걸 그제야 알았고 다른 방에서 다시 잠이 들었나 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빗자루를 치켜든 엄마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대. 엄마는 계속해서 이모를 때리면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 안 들려? 아이 아파! 그만하란 말 안 들려? 이모는 납작 엎드려서 엄마한테 호통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평생 처음 엄마가 이모한테 대드는 모습 또 진짜 열받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대. 야, 내가 큰 거 말하니? 혼인신고만 하라는 건데 왜 이래 정말? 닥치지 못해? 언니 목소리 거실에서도 다 들렸거든? 네가 뭔데? 남편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내 딸 가정을 건드려? 우리 사위가 네 딸하고 결혼을 왜 해? 뭐 생활비를 보내? 아님 네 손자를 양자로 삼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 애가 장난감이니? 엄마는 미친 듯이 이모를 두들겨 팼고 이모는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 집에서 도망쳤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엄마의 분노와 반격에 꽤나 놀란 게 틀림없었대. 이모가 집에서 나간 후 엄마는 엄마대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대. 나를 위해서 놀라운 모성애를 발휘한 엄마가 한없이 위대하게 느껴졌대. 그리고 며칠 후 사촌 언니와 동생이 엄마와 나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왔대. 며칠 전에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한테 대신 사과하려고 왔어요. 엄마가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게 할게요. 라고 사촌 동생 말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이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대. 두 사람도 화가 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일을 다 말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촌 언니도 너무 황당해서 이모한테 엄청 화를 낸 건 물론이었다. 사촌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의 분노지수도 만만치 않겠다 싶었다. 사촌 동생도 이혼 후 이모 집으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조건의 직장도 구했고 이사갈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있을 생각이었지 이모 집에서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사촌 언니도 이모가 너무 티나게 차별하면서 자기만 이뻐하는 게 부담스럽고 짜증이 난다고 했다. 솔직히 이모는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촌 언니와 동생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인성도 별 문제가 없었대. 이 사태를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알게 되면서 곧장 큰이모를 호출하셨다고 한다. 특히 외할머니는 큰이모가 이유 없이 우리 엄마를 못살게 군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부분을 늘 지적하셨었는데 해도 정도가 있지 더는 눈뜨고 봐줄 수가 없다며 노발대발하셨고 결국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을 몰수하겠다고 하셨대. 사실 지금 이모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안 좋고 병원에 다닐 일도 많다 보니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계셨대. 처음엔 원래 살던 집을 헐고 땅을 매각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이모가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하도 졸라서 그 집에서 살게 해주셨던 거였대. 이모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거저 살게 된 거고 만약 두 분이 돌아가시면 집 위치도 나쁘지 않고 좋은 가격에 집을 팔아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꼴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고소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내 노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라면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모한테는 가장 좋은 처방이자 훌륭하신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손녀들과 증손자한테는 자상하신 분들이라 두 사람이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나간 후 곧바로 이모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한다. 살 집이 없어진 이모는 어쩔 수 없이 손바닥만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는 신세가 됐다. 그와 동시에 두 딸들에게 절연 선언을 당했다고 한다. 아마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아이를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키우라고 하고 엉뚱한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건데 그런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나라도 싫을 것 같다. 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앞으로 다른 형제들이나 특히 우리 모녀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이번에는 유산 상속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고 하셨대. 그러자 난폭했던 이모도 기가 팍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됐고 더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모욕 주는 일도 없어졌대.
얼마 후 나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친정에 있는 동안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평생 이모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이모는 정말 쌤통이고 후련하다. 나는 시댁과 동거는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 처음 시어머니의 갑질을 겪으며 충격적이었던 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내가 결혼식 당일날 입은 웨딩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하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대기실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론 범행 현장은 완벽하게 촬영됐다. 남편은 미친 듯이 화를 냈고 결혼식 당일에 입장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웨딩드레스는 원래 입으려고 했던 건 못 입게 됐지만 다른 예비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다. 결혼식 후에는 내가 마트에 다녀오는 잠깐 사이에 창문으로 몰래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집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와서는 이게 퇴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니?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라면서 한바탕 욕을 늘어놨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여자를 골랐어야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누라는 아예 없는 이만도 못해. 라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는데 둘이서 진지하게 상의한 후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또 나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해했는데 잠시지만 불임을 이유로 나한테 죄책감이 느껴진다며 이혼 얘기를 꺼낸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불임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선언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병원 진단서까지 직접 보여줬지만 가짜로 만들어서 쇼를 한다고 흥분하는 걸 보면서 이해를 구하는 일 자체를 포기했다. 우리 둘이 서로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사실 나는 알레르기 체질이었는데 저녁 초대를 빌미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먹는 음식에 몰래 알레르기 식재료를 섞은 후 먹으라고 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시댁에 절대 가지 않았겠지만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축하하는 의미로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었다. 먹기 전에 음식을 확인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됐고 한 입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올라왔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누가 보면 죽는 병인 줄? 구급차가 웬 말이니? 너는 꼭 이렇게 내 체면 깎이는 짓을 해야겠니? 알레르기 좀 있는 걸 가지고 죽을 병처럼 난리를 치고 너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식사 한 끼 하려다가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잖아. 라고 말했을 때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분했지만 나의 분노를 고스란히 남편이 대신 전달해줌과 동시에 절연을 선언, 이사까지 감행했다. 이사를 한 후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 이사간 후 옆집 부부와 왕래를 하다가 그 부부도 불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더니 남편도 긍정적이었고 우리도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시설을 소개받은 후 여러 번 찾아간 끝에 1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어엿한 새 식구가 됐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역시 병원에서 불임이란 말을 들은 후 평생 아이는 힘들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기뻤는지 퇴근길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는 아빠랑 같이 놀자? 라면서 딸아이를 아주 예뻐했다. 딸아이는 우리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딸아이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 때문에 응급실 신세까지 졌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라 차마 연락처는 차단하지 못했었다. 이사를 한 후에도 시어머니가 계속 나한테만 전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알고 화를 내자 그 뒤로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뻔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일 거란 짐작이 들었지만 쉽게 물러날 성격도 아니고 해서 일단 들어는 보기로 했다. 얘기인즉슨 시누이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당했는데 재혼을 하려면 애들이 방해가 된다며 자기 애들 둘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혼자서 집을 나갔다고 했다.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마당에 자기 혼자서 애 둘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고 국리 끝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였다. 그것도 단순히 힘든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딸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느니 걔는 시설로 돌려보내고 네 조카들 키우면 누이 좋고 매보 주은 거 아니니? 갑자기 혼자서 둘 키우기 힘들 거고 내가 네 생각해서 같이 살아줄 테니까 얼른 집 주소 대라 라고 말했다. 그런 심한 말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시설을 통해 입양했지만 딸아이는 이미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런 반면 시누이네 애들한테는 질릴 만큼 질려 있었다.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시누이가 평소에 나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애들도 자기 엄마를 흉내내서 똑같이 나를 무시했었다. 그런 애들을 데려다 키우라니 맙소사 완전 거부 그 자체였다. 게다가 선심 쓰듯이 특별히 같이 살아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싫어서 우리가 이사까지 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음식에다 몰래 알레르기 성분을 섞어서 먹게 하는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물론 나는 곧바로 싫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랑은 대화 상대가 안 된다며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고 해달라는 대로 남편한테 얘기하자 남편은 나보다 더 화를 냈다. 애초에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시누이의 불륜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뒀던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시누이 남편보다 불륜남이 더 잘생겼다며 심지어 시댁을 호텔 대신 이용하게 내버려두면서 아이가 둘이나 태어날 때까지 시누이와 한패가 돼서 시누이 남편을 오랫동안 속여왔었다. 그래놓고도 이혼을 안 당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남편은 전화에 대고 시어머니한테 자업자득이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끊어. 이 사람한테도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제안이라며 그래도 이왕 데려왔으니 걔도 우리랑 다 같이 살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남편의 분노가 대폭발했다. 계란이 누가 내 딸을 그따위로 부르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특별히 허락을 하고 말고 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애들 문제는 관여할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우연히 친척들을 통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이든 시어머니가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힘에 부치자 시누이한테 열심히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동상담소를 찾아가서 시누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시누이가 육아를 방치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사실이 시누이 재혼 상대에게 알려지면서 재혼은 파탄이 났다. 아동상담소에서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시누이는 자칫하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졌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면했지만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면서 파혼당한 원인을 시어머니에게 돌리고 분노로 들끓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들을 버리고 간 곳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면서 둘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시누이는 자식을 버리고 나간 짐승 이하의 인간으로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시설로 보내려고 한 몰인정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껏 당하기만 했던 내 입장에서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간에 결국 니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그런 심정? 다 떠나서 그런 인간들과 미리 손절하기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지성미.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맹활약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다. 한진상이라는 열정적인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했다. 남편 한진상은 내가 계속 일하는 걸 지지해줬고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남편이 병원에 왔는데 항암제 치료는 어떻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직장 복귀는 바로 가능하대?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겠지. 나는 남편의 농담에 웃고 말았다. 남편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도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 증식을 막고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로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야. 그래, 그렇긴 해도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해. 암에 걸렸어도 자기 일 계속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던데 뭐. 치료 잘 받을게. 남편이 병실에서 나간 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는 항암제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개인차라는 것도 있고 나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심한 편이었다. 3주 후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으로 찾아왔다. 요즘 들어 라인도 안 읽씹에 메시지도 안 보내고 병문안을 온 것도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몸은 어때? 좀 괜찮아? 그게 미안해. 나 계속 토할 것 같고 몸도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남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좀 마른 것 같네. 식욕도 없는데 그나마도 먹으면 자꾸 설사를 내서 그게 다 항암제 부작용 때문이래. 나 원래는 건강 체질이었던 거 알지? 설사하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내 변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무반응이었다. 그래서 직장은? 그게 실은 회사하고 상의해서 퇴직하기로 했어. 내가 하던 일이 중책 중에 하나여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힘들 거란 결론이 내려져서. 나한텐 상의도 안 하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당신한테 계속 연락했었어. 근데 당신이 라인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병원에 온 것도 이게 얼마만인지 알기나 해? 나는 뭐 한가한 사람이야? 나도 엄청 바빴어. 병실에서 목청을 높이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약해져 있었다. 미안해. 남편은 하고 혀를 세차게 차더니 병실에서 나가버렸다. 자기야,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라고 뒤돌아선 남편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투병 생활에 불안감이 가득했던 나는 이제 전 직장 동료가 된 동기들, 부하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남편에 관한 나쁜 소문을 동료들을 통해서 듣게 됐다. 설마 아내가 투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남편을 무조건 믿고 싶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건강할 때나 병들고 힘들 때나 서로 돕고 의지하기로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첫날 밤에도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자 라고 남편이 진심을 다해서 말했었는데 아내인 내가 그런 남편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나는 항암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나쁜 망상에 사로잡힌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문제를 그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미련하단 생각이. 나는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남편의 불륜 의혹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런데도 나는 남편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 사진을 수집하는 데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신혼집으로 불륜녀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을 병원으로 호출했다. 내 연락은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둘을 다 아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남편은 나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항암제 부작용 장난 아니다. 피부 완전 거칠거칠. 게다가 여드름까지 대박이네. 남편은 내 머리카락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더니 진짜 대박은 이거네. 20대에 벌써 대머리? 그것도 여자가? 그게 지금 환자한테 할 말이야?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싶었던 내 마지막 희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남편의 변명은 들어볼 것도 없이 방금 전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외모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건 사실이다.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드라이는 저온으로 해서 천천히 머리를 말리고 화장품도 꼼꼼히 챙겨서 발랐다. 그건 모두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런 노력도 모두 무의미한 거였구나. 바쁜 사람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당신 다른 여자랑 불륜 중이라며? 내가 그렇게 직구를 던지자 남편은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병원 박일은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흥신소에 부탁해서 확인했어. 고치라는 병은 안 고치고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병도 안 낫고 머리가 점점 대머리가 되는 거야.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니? 첫날 밤에 평생 서로만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같이 맹세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야 대체. 그리고 솔직히 남편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난 대머리를 안으로 맞이한 기억이 없거든. 못나니 대머리 할망구. 대머리라고 할 정도로 머리숱이 없는 건 아니었다. 물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온 나를 남편이 웃음거리로 삼다니 모욕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대머리 여인이 눈물까지 흘리는데 어쩌냐 난 아무 느낌이 없네. 역시 눈물이 여자의 무기가 되려면 기본 얼굴이 돼야 돼.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우리 이혼이나 할까? 설마 당신 돈도 못 벌어오면서 머리까지 벗겨졌는데 내 옆에서 마누라 노릇할 정도로 뻔뻔한 건 아니지? 내가 계속 당신 같은 여자 남편으로 살면 동창생들 만날까봐 숨어 다녀야 될 판? 나는 남편과 곧바로 이혼했다. 도저히 이 남자랑 부부로 사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찐친들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2년 후 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을 끝낸 나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항암제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였던 한 남자와 재혼했다. 전 남편처럼 드라마틱한 맹세 같은 건 없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나와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을 불쑥 찾아왔다. 남편은 집에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왔는데 기억하지?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맹세했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래? 만나자마자 그런 낯간지러운 멘트를 날리는 전 남편을 보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평생 서로 사랑 좋아하네. 불륜한 주제? 그건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가는 걸 보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만 다른 여자한테 잠시 현실 도피한 것뿐이야. 내 말 믿지?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됐고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야? 실은 내가 빚이 아주 조금 있어. 3천만 원. 복직했다며? 그 정도는 소액 맞잖아. 지금 남편도 좋은 회사 다닌다는데 나 돈 좀 꿔주면 안 돼? 정신 차려. 왜 대낮부터 헛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꿔줘? 넌 내 전초잖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안 드는구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병든 아내를 버린 게 누구더라? 전 남편을 현관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다. 한진상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사과한다며 찾아왔었다. 그땐 내가 잠시 미쳤었어. 미안.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한진상은 머리를 숙이더니 나한테는 말이야 네가 필요해.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눈웃음까지 치면서 하트를 날리는데 역겨워서 죽을 뻔했다. 나한테 너는 1도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야. 당장 안 꺼져? 한진상을 쫓아내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한진상은 갬블을 하다가 빚을 졌다고 했다. 또 이혼 당시에 전 마누라가 대머리야 라면서 술자리에서 나를 안주 삼아 조롱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 자식을 그냥. 나는 천벌을 받게 하리라 복수를 결심했고 한진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당연히 불륜녀에게도 청구했다. 갑자기 빚이 2배로 껑충 올라가자 한진상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더욱 갬블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사채 빚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런 한진상을 도와주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남편도 소중히 해야 하고 친구도 물론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나는 원래는 친구였고 지금은 남편이 된 한 남자의 퇴근을 기다리며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 이름은 이혜리, 나이는 25, 갓 결혼한 신혼이다. 남편은 한진수, 같은 회사 동료로 1년 정도의 교제 기간을 거쳐서 결혼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현재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있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다.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동거를 하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 진수 씨가 동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다. 솔직히 썩 내키는 제안은 아니었지만 나는 친정이 먼 편이라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정 도움은 받기 힘들었고 난 아이는 빨리 갖고 싶거든? 어머니가 있으면 육아에 도움도 받고 메리트도 있잖아. 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무엇보다 전셋값 문제가 해결된다는 메리트를 생각해서 동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보통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선 바로 옆집에 시어머니와 젊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옆집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고 매사에 끊임없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저녁 준비 금방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저녁은 카레예요. 뭐 카레? 안 된다 안 돼.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 냄새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 옆집은 분명히 소고기 전골이다. 그럼 우리는 소고기를 구워야 말이 되지. 얼른 준비해라. 그래도요, 카레는 거의 다 완성됐고 냉장고에 지금 고기도 없어요. 예, 없으면 얼른 가서 사와야지. 이런 식으로 옆집에 대한 대결의식이 선을 넘었었다. 야채가 다 익어서 카레가루만 넣으면 요리 끝이었는데 갑자기 웬 고기?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고기를 사러 뛰어갔고 저녁 준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른 동네 분들한테 들었는데 예전에는 지금하고는 달리 두 분이 사이가 좋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작은 문제로 다툼이 생긴 뒤로는 냉전 상태가 지속된 지 약 반년 정도 됐다고 한다. 그렇다곤 하지만 옆집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시어머니 혼자서 경쟁심에 불타있는 거였다. 새댁도 힘든 시어머니 만나서 고생이 많겠어.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불만스러운 일상이 계속됐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선생님?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있던 그때 임신했다는 게 사실이니? 네, 방금 병원에서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그럼 당장 출산하자.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네? 지금 당장이라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옆집 며느리도 임신했대. 그럼 네가 먼저 낳아야지. 난 지고는 못 사는 성미다. 이 발언에는 나도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길게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당히 대꾸하고 피했는데 그 뒤로도 끈질기게 너 아직도 태기가 없니? 아우 미치겠네. 그러다 저쪽한테 선수를 뺏기겠어.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원 라면서 점점 욕까지 하는 수준이 됐다. 그 이상한 경쟁심은 아이가 태어난 후 더욱 심해졌다. 옆집에는 벌써 걸어다닌단다. 왜 우리 집에는 아직인 거냐고. 말은 언제 할 거야 대체? 빨리 할머니 해봐. 아우 시끄러워. 울정신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옆집에 지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제는 딸아이 은하까지 옆집과의 경쟁에 끌어들였는데 그건 은하가 크고 나서도 여전히 변한 게 없었다. 너 뭐 하고 있어? 옆집에는 피아노 배운단다. 너도 어서 피아노 학원 등록해. 네? 나 수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영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옆집에도 벌써 그만뒀다면서. 너도 빨리 그만두고 이제 피아노 학원 다녀.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헛된 경쟁심 때문에 은하는 이 학원, 저 학원을 뺑뺑이 도는 신세가 됐다. 힘들게 친해진 친구들과도 오래 사귀지 못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까지 억지로 강요받기도 하고 갈수록 딸아이가 가여워졌다. 나와 남편이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이 집주인은 나야. 집주인이 하라면 해야지 뭔 말이 많아? 라면서 도무지 우리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대전환점을 맞이했다. 옆집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는데 시어머니는 속으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사람처럼 좋아했다. 옆집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오랫동안 겨뤄왔던 경쟁에서 본인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허황된 경쟁심에 희생양이 되어왔던 우리로서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건 속이 뒤틀려서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셋은 열심히 의논한 끝에 멋지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화 좀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손이 이래서요. 뭐? 너 이제 시어미를 부려먹으러 드는 거니? 기가 막혀. 네, 여보세요? 저희는 땡땡장의사인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의하셨던 장례식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진자 씨 장례식을 올리고 싶다고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뭐? 나라고? 아, 네네. 전화 제가 받을게요. 여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전화는 우리가 세운 계획의 일부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진 걸 알았지만 나는 대화를 계속했다. 네, 그렇겠죠. 저기 어머님,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아무래도 되도록 빠른 게 좋겠죠? 얘가 지금 너 미쳤니? 내 말에 시어머니는 붕괴했고 전화기를 뺐더니 끊어버렸다. 내 장례식이라니. 대체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농담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진 순간 농담하는 거 아닌데. 딸아이 은하의 등장. 은하야, 왜 너까지 나서서 이러는 거니 대체?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옆집한테 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태어날 때도 우리 엄마한테 매일 재촉했었다면서요? 그거야, 그땐. 그런데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도 빨리 따라가야죠. 빨리. 침착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하고 있는 말투와는 달리 은하의 표정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금까지 경쟁심의 도구로 쓰여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원망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이 안 갔다. 나한테 매일 그러셨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옆집 애보다 뒤처지면 안 되라고. 아니. 얼른 서둘러야 돼요. 안 그럼 점점 뒤처진단 말이에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으니까 내일로 해요. 내가 다시 아까 장례식장에 전화할게요. 은하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장 수화기 못 내려놔? 어디서 할머니를 놀려?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살면 이 집 주인이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 어쨌다고 이래? 이때 뒤에 있던 남편의 등장. 이제 그만하세요. 친수야. 아직도 우리 은하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허황된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애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후로 한시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평소엔 조용하게 화 한 번 안 내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이쯤 되면 시어머니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끄럽다. 너부터 문제야. 내가 이 집 주인이고 제일 어른인데 내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라면서 아까보다 더 화를 냈다. 이쯤 되면 대화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순순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드디어 남편이 마지막 말을 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뭐? 저희는 이미 이사갈 집도 정해놨고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른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다. 시어머니는 막판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는 법. 시어머니의 옆집에 대한 경쟁심은 이미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로 혼자서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이 집 주인은 나다 라고 떵떵거리며 큰소리쳤지만 지금처럼 혼자 버려진 걸 보면 사람이 없어 보일 뿐. 은하도 두 번 다시 할머니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내 이름은 천연이. 남편 진한수와 시부모님까지 넷이서 살고 있다. 동거를 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과의 사이도 원만했었는데 1년 전부터 남편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내 앞에서 갑질을 시작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일상적으로 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고 그저 참았다. 내가 참는 이유는 갑질
언어폭력의 증거를 다 모아서 한 방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연희야, 저녁 아직 있니?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저녁 반찬은 고기니? 아유, 나는 생선이 먹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 뭐. 죄송해요. 나 결정했다. 오늘은 외식이다. 네? 벌써 다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고기 기분이 아니라는데도? 보기에 맛도 없어 보이고 남으면 버리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맛없어 보이는 건 절대 못 먹는다. 어머님, 아깝게 이걸 다... 아깝지 않으려면 좀 더 맛있게 만들던가 그럼. 여보, 오늘 우리 외식해요. 그럴까 그럼. 그날은 남편이 야근이어서 저녁은 잔뜩 튀겨놓은 닭고기 튀김을 나 혼자서 먹어야 했다. 다음날 저녁, 그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자 엄청 화를 내면서 한밤중에 시어머니한테 설교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실망입니다. 연희한테 사과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갑질을 해? 난 그런 적도 없고 사과도 안 한다. 그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한밤중인 것도 상관하지 않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고 시아버지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붙잡으러 갔다.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왔으면 조금은 달라지려나 기대했었는데 그 후 시어머니의 갑질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급상승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는 뻔히 옆에서 보면서도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감만 했다. 시어머니의 꼬인 성격은 시아버지가 뭐든지 오케이 하는 것에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는 확신이 든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는 나한테 오더니 무미건조하게 너한테는 항상 미안하다 라고 했다. 그 말투에 더 기분이 상한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 갑질에 대한 증거를 다 모아뒀다는 말을 시아버지한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왜 그동안 참기만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갑질 증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혼할 때 위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다. 시어머니도 뒤에서 다 들었는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나한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너 우리 진수 돈 보고 접근했니?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방금 하신 말씀도 다 녹음됐어요. 내가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하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테이프 나한테 넘겨주겠니? 라고 했지만 당연히 거절했다. 3일 이내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고만 대답했고 시아버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방관과 무시로 일관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라면서 경로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는다.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시아버지한테서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오늘 안에 두 사람 내보낼 테니까 이혼이란 말은 하지 마. 어?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은 엉엉 폭풍 눈물을 흘렸고 진짜 두 사람을 내보내면 이혼은 안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즉시 두 사람을 싸구려 호텔로 내보냈고 짐은 예전부터 빌려서 쓰고 있는 창고로 모두 날랐다. 창고는 이달 말에 해약할 거고 호텔은 딱 3일치만 계산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시부모님한테 말해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온갖 원망을 쏟아냈고 나한테는 욕을 퍼부었다. 남편 조정에서 시부모를 내쫓겠다는 계략인가 본데 겁도 없이 두고 봐라. 내가 니들 꼭 이혼시킬 거니까. 그만해. 그러다가 고소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이혼시켜요. 됐으니까 얼른 나가시기나 하세요. 남편이 호통치면서 두 사람을 내보냈고 두 사람이 사라지자 집안의 모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출근했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면서 갑자기 찾아왔다. 남편도 시부모님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고 나 역시 그럴 생각이라서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문을 열더니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무섭게 화난 얼굴로 변하더니 나한테 맹비난을 퍼부었다. 깜빡한 물건이 있다는 말은 역시나 거짓 핑계였다. 너 때문에 우리는 오갈 것도 없게 됐어. 당장 책임져. 진수가 네 편든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게 볼만하더라 너. 이 집은 원래부터 저희들 집이에요.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분을 굳이 모시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도 건방지게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열을 내고 난리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성질은 남아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며칠 전에 산 신상 텔레비전을 던지고 냉장고를 걷어차고 집안을 마구 부수기 시작했다.
그만하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닥치지 못해? 내가 그럼 순순히 나갈 줄 알았니? 내가 못 살면 너도 못 살게 해주마. 그만요. 집안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난동치는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팔에 상처가 났고 출혈이 일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어머니? 연희야, 너 다친 거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진수야, 이 손 놓고 말해.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늙은 부모 괴롭히니까 좋던? 그만하시라고요. 연희야, 경찰에 연락해. 알았어. 뭐 경찰?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이건 알아.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요. 남의 집을 이 꼴로 만들고 무사할 줄 아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다가 경찰이 오자 경찰에 넘겨줬대. 팔에서 피가 안 멈춰서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 봉합을 해야 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 화가 난 남편은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위자료와 가전제품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가볍게 웃으면서 여전히 진심이라고는 없이 입만 번긋거리는 사과를 하러 왔다. 세상에, 네 시어머니가 또 무리를 일으켰나 본데 그거 미안하게 됐다. 나도 앞으로 철저히 주의를 시킬 테니까 이번 일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좋긴 뭐가 좋은데요.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희가 다친 건 어쩔 건데요? 그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친엄마를 고소하는 건 좀 네 엄마도 지금 좀 반성하고 있을 거다. 네가 엄마 좀 용서해줘. 영혼 없는 말, 사태 파악 못하는 불구경 태도에 남편은 화를 냈고 결국 완전 절연을 선언하고 시아버지를 내보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경찰에서 나한테 접근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집 앞에 나타나서 폭언을 해대는 괴롭힘 행위를 계속했다. 집 안에 있어도 밖에서 소리치는 게 다 들리다 보니 도저히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지난번에 경찰에 연행된 일도 있고 그때 경찰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사정을 얘기하기로 했다. 그 결과 경찰관이 우리 집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러 왔고 시어머니는 영거푸 경찰서에 연행됐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신원 보증인으로 경찰서까지 데리러 가야 했는데 매번 경찰서에 가서 똑같은 사과를 되풀이하다 보니 시아버지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도 툭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서 안 좋게 소문이 났고 시아버지는 결국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수면 부족과 피로가 겹쳐서 집안에서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게 운 나쁘게도 하반신 마비가 오고 말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 주변을 맴돌면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경찰한테서 연락이. 견딜 수 없게 된 시아버지는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시어머니를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우리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이 별로 없는 산동네에 살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아픈 시아버지를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했고 시아버지 돌봄 때문에 바싹 말랐다는 소문이다. 한편 나는 남편과 둘이서 여유있게 지내다 보니 이 집이 비로소 나를 위한 집처럼 느껴지는 평화감이 찾아왔다.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은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고 시부모들이 시골로 이사해서 이젠 정말 살 것 같다. 시어머니한테서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남편한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남편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해본다.